문제는 폴란드가 KF-21을 사느냐가 아니라 한국이 폴란드 공군의 구조 안으로 어디까지 들어오느냐다. 이 지점에서 논의의 출발선을 다시 그어야 한다. 최근 폴란드 언론이 KF-21을 다루는 방식은 기체 평가가 아니다. 없는 비교도 아니고 세대 논쟁은 더더욱 아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단 하나다. 이 전투기를 도입했을 때 폴란드 공군의 운용 구조, 예산 흐름, 산업 결합이 어떻게 재편되는가다. 이것은 구매 판단이 아니라 구조 선택의 언어다. 폴란드는 이미 F-35를 도입했다. 이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F-35가 폴란드 공군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는 점을 폴란드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가의 기체, 높은 시간당 운용비, 제한된 출격률, 그리고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납기 문제. 이 조합은 단일 전력으로 공군을 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F-35는 제공권의 핵심 축이지 전력을 채우는 기반이 아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이 평가는 이미 공유되고 있다. 바로 이 틈에서 KF-21이 등장한다. KF-21은 대안으로 호출되지 않는 보안이라는 단어조차 정확하지 않다. 폴란드가 바라보는 KF-21은 전력의 밀도를 책임지는 하부 구조다. 많이 띄우고 자주 띄우고 빠르게 복구되는 전력, 던시에 소모되더라도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투기는 현재 시장에서 거의 없다. 여기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분명하다. KF-21은 개념기가 아니다. 이미 한국 공군 물량을 기반으로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고 인도 유정이 고정되어 있다. 시험 비행 단계에서 머무는 유럽과 일본의 프로젝트들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리스크의 차이가 아니라 결정 구조의 차이다. 언제 실전 배치가 가능한가? 언제부터 작전 교류에 편입되는가? 그리고 그 시점 이후 누가 통제권을 갖는가? 이 질문에 한국은 명확한 답을 갖고 있다. 폴란드 공군 사령관의 직접 시승은 상징이 아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이벤트에 시간을 쓰지 않는 조직이다. 사령관급 인사가 직접 탑승했다는 것은 기체 성능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력 구조를 점검했다는 신호다. 정비 체계는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계량과 계량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돈이 어느 나라 안에서 순환하는가? 이 질문에서 미국과 유럽은 항상 침묵하거나 제한을 단다. 한국은 다르다. 이 대목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경험이 다시 소환된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과 거래를 해본 국가다. 빠른 납기, 계약 이후의 태도, 그리고 형식이 아닌 실제 산업 참여. 한국 방산이 무엇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무엇을 허용하는지 직접 확인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투기를 놓고 같은 질문을 던진다. 한국은 항공전력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던져졌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이는 KF-21이 더 이상 국내 대체 사업의 연장선에 있지 않다는 의미다. 한국 방산은 기술을 증명하는 단계를 이미 통과했다. 이제 선택의 결과가 경제와 산업 구조로 되돌아오는 국면에 들어섰다. 폴란드 활주로에서 KF-21이 이륙하는 순간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니라 전력, 구조와 돈의 흐름이 동시에 바뀌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서 있다. F-35는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나 폴란드의 관점에서 보면 그 강력함은 전력의 중심이 아니라 전력의 부담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성능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폴란드의 선택을 끝내 오해하게 된다. 폴란드는 이미 F-35A 3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 숫자는 정치적으로는 충분해 보일지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공군을 완성시키는 숫자가 아니다. 미 공군과 나토 내부 분석에서도 반복되는 결론은 명확하다. 5세대 전투기는 전장의 핵심 축일 수는 있어도 전력을 채우는 수단은 아니다. 고가의 기체는 필연적으로 운용 밀도를 제한한다. 그리고 운용 밀도가 제한된 공군은 전쟁 초반을 넘기기 어렵다. F-35의 가장 큰 문제는 도입 가격이 아니다. 대당 약 1억 2천만 달러라는 숫자는 이미 예산에 반영된 수치다. 진짜 부담은 그 이후에 시작된다. 시간당 4만 달러를 넘는 운용비, 복잡한 정비 체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다 발생하는 추가 비용. 이 모든 요소는 폴란드 공군의 전체 전력 운용 구조를 압박한다. 단순히 비싸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지속이 어렵다는 것이 정확한 평가다. 폴란드는 동부전선 국가다. 전쟁은 단기 충돌이 아니라 장기 소모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런 환경에서 출격률이 낮고 정비 주기가 길며 소프트웨어 하나 바꾸는데도 외부 승인과 시간이 필요한 전투기는
구조적으로 불리하다. F-35는 정밀 타격과 정보 우위에서는 탁월하지만 다수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맡기에는 설계 철학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폴란드 언론은 F-35와 KF-21을 정쟁 구도로 묶지 않는다. 이 점을 간과하면 모든 분석이 빗나간. 그들은 둘 중 하나를 묻지 않는다. 대신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를 묻는다. 고가의 스텔스 전력과 다수 운용 가능한 전력을 어떻게 섞을 것인가. 이 질문은 이미 답을 절반 이상 내포하고 있다. F-35만으로는 밥이 될 수 없다는 전제다. 여기서 일본과 유럽의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탈락한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들은 일정과 비용, 정치 변수에 발목이 잡혀 있다. 폴란드 입장에서 이들은 모두 불확실성을 수입하는 선택지다. 반면 한국은 이미 정해진 일정, 고정된 생산 라인, 명확한 운용 개념을 제시한다. 이 차이는 기술 격차보다 훨씬 크다. 결국 F-35는 폴란드 공군에서 상징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아래를 채우는 구조, 전시 출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책임지는 전력은 다른 성격을 요구한다. 이 지점에서 KF-21은 대체제가 아니라 구조적 필연으로 등장한다. F-35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F-35가 애초에 맡을 수 없는 영역을 책임지는 전력. 폴란드가 KF-21을 바라보는 시선이 냉정해질수록 이 결론은 더욱 분명해진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흥미로운 지점은 폴란드 언론 어디에서도 이 전투기를 값싼 선택지로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은 비용 대비 효율, 그리고 운용 구조의 합리성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KF-21의 위치를 끝내 오독하게 된다. KF-21은 처음부터 보여주기 위한 전투기로 설계되지 않았다. 레이더 반사 면적, 세대 구분, 외형적 상징성은 이 기체의 출발점이 아닌, 설계의 중심에는 출격률, 정비 주기, 그리고 전시에 얼마나 빠르게 다시 하늘로 올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놓여 있었다. 이는 전투기 성능표에 잘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이지만 실제 공군 운용에서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 변수다. 폴란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폴란드는 이미 미그-29와 수호이 계열의 퇴역 이후 발생하는 전력 공백을 개선해본 국가다. 단순 합산만 해도 최소 80대 이상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숫자를 F-35로만 채운다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아니다. 예산 증가 속도가 그 부담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문제는 어떤 전투기가 더 강한가가 아니라 같은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출격을 확보할 수 있는가로 이동한다. KF-21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한다. 기체 단가 약 1정100억 원 수준, F-35 대비 약 30% 낮은 도입 비용. 그러나 진짜 차이는 유지비 구조에서 벌어진다. 한국 공군 내부 자료와 국회 보고를 종합하면 KF-21의 시간당 운용비는 F-35의 절반 이하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전력 운용 개념의 차이다. 많이 띄우는 전투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아껴서 띄워야 하는 전투기를 만들 것인가? 한국은 전자를 선택했다. 여기서 일본과의 차이가 명확해진다. 일본은 여전히 고가 고성능 중심의 전력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동맹 구조의 문제다. 반면 한국은 자국 공군의 현실적 요구를 기준으로 기체를 설계했고 그 결과물이 KF-21이다. 이 설계 철학은 수출 시장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폴란드처럼 예산과 위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KF-21은 현실적인 전력으로 읽힌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KF-21이 이미 생산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간다는 것은 부품 공급, 정비 매뉴얼, 교육 체계가 이미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들이 여전히 개념과 정치 협상에 머무르는 동안 KF-21은 실제 전력으로 계산표에 올라간다. 폴란드 언론이 실전 배치 시점과 납기 속도를 집요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기체 형상이나 세대 구분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의도적인 회피에 가깝다. 이 전투기의 핵심은 금속과 복합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더 정확히 말하면 비행 제어와 임무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통제 구조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KF-21은 동급 경쟁자들을 명확히 앞선다. 현대 전투기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비행체다. 의도적으로 공기역학적 불안정을 채택하고 그 불안정을 소프트웨어가 상시로 붙잡는다. 다시 말해 전투기의 생존은 기체가 아니라 코드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얼마나 일찍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가 각국 전투기 개발의 성패를 갈랐다. 한국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았다. KF-21의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시험, 비행 단계에서 이미 완성도를 입증했다. 그 배경에는 외부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 축적 과정이 있다. 과거 훈련기와 경공격기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실제 조종사 체험 데이터, 극한 기동 상황, 비정상 자세, 복구 사례, 전자전 교란 대응 경험까지 포함된 자료가 초기 단계부터 알고리즘에 반영되었다. 이는 보여주기식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전의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 설계다. 이 지점에서 F-35와의 차이가 드러난다. F-35는 무장 환경이 바뀔 때마다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계하고 재검증해야 한 무장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무게중심과 양력이 급변하고 그때마다 코드가 다시 작성된다. 이 구조는 개발 비용을 폭증시키고 업데이트 속도를 늦춘다. F-35가 여전히 소프트웨어 완성도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다. 성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반면 KF-21은 설계 초기부터 무장 확대와 형상 변화를 전제로 한 소프트웨어 구조를 채택했다. 블록 단위로 성능을 열어가는 방식은 단순한 단계 구분이 아니다. 이는 통제 가능한 진화 경로를 의미한다. 블록 2에서 공대지 능력이 확장되고 블록 3에서 스텔스 성능과 내부 무장 운용이 추가되더라도 비행 제어와 미션 컴퓨터의 근간은 흔들리지 않는다. 빠르고 유연한 수정이 가능한 이유다. 이 차이는 시뮬레이터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KF-21은 지상에서 고장 시나리오를 수십만 번 반복 실행하며 소프트웨어 반응을 검증했다.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상황까지 가정해 값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비행에 반영하는 과정이 누적됐다. 그 결과 시험 비행에서 단 한 차례의 추락 위기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설계 철학의 결과다. 여기서 일본과 유럽의 한계가 동시에 노출된다. 일본은 여전히 외부 기술 의존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들은 통합 소프트웨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반면 한국은 모든 비행 제어와 임무 통제를 내부에서 관리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업그레이드의 주도권을 의미한다. 누구의 승인도 없이, 누구의 라이선스 비용도 없이 전투기를 진화시킬 수 있는 구조다. 폴란드가 이 점을 간과할 리 없다. 전투기의 수명은 30년 이상이다. 그 시간 동안 전장은 수없이 변한다. 그때마다 기체를 바꿀 수는 없다. 남는 것은 소프트웨어다. 이 현실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국가가 한국이고 그 이해가 KF-21이라는 형태로 구현되었다. 그래서 이 전투기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는 구조로 평가된다. 이 점에서 KF-21은 이미 경쟁을 끝낸 상태에 가깝다. 폴란드가 KF-21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가장 노골적인 변화는 기체 성능이 아니라 구매 구조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감상이나 기대가 아니라 계산의 언어다. 폴란드는 이미 한 번 한국과 거래를 해본 국가다.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의 깊이가 다르다. 얼마나 좋은가가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쥐는가를 묻는다. 폴란드 방산그룹 PGZ가 전면에 등장한 이유는 단순 부품 조립이 아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조립 라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포지션이다. 정비, 개량, 소프트웨어 유지, 부품 공급까지 이어지는 장기 수익 구조. 폴란드는 FA50 도입 과정에서 이미 이를 경험했다. 기체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그 이후 정비 인력 양성, 후속 지원 체계 구축, 부품 매제화를 통해 폴란드 내부에 고정적인 일자리가 남았다. 이 경험은 우연이 아니었다. KF-21은 이 구조를 훨씬 큰 규모로 반복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기체 가격은 2배 이상이고 프로그램 수명은 30년 이상으로 잡혀있다. 만약 48대에서 60대 수준의 KF-21이 도입될 경우 단순 계산만으로도 수조 원 규모의 유지 후속 비용이 폴란드 내부에서 순환하게 된다. 이 돈은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는다. 폴란드 산업 안에서 머물고 폴란드 노동력을 먹여 살린다. PGZ가 이 사업을 놓칠 수 없는 이유다. 이 지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미국산 전투기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통제권을 넘기지 않는다. 정비와 개량의 핵심은 항상 외부에 있다.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로 묶이고 무장 통합은 승인 절차로 묶인다. 유럽 역시 정치와 컨소시엄 구조가 발목을 잡는다. 참여는 가능하지만 주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폴란드 입장에서 이는 산업 자립을 지연시키는 선택지다. 한국은 다르다. KF-21은 완성된 물건을 그대로 넘기는 전투기가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해지는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플랫폼이다. 블록 2, 블록 3으로 이어지는 진화 과정에 폴란드 기업이 직접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항전 장비,
구조물, 정비, 소프트웨어까지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권한의 이전에 가깝다. 물론 리스크는 존재한다. 나토 체계와의 연동, 초기 결함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 유럽 방산업계의 견제. 그러나 폴란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통해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어떻게 문제를 드러내고 어떻게 고치며 얼마나 빠르게 진화하는지를 직접 봤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데이터로 수정하고 속도로 증명하는 방식. 이는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 패턴이다. 그래서 폴란드 언론은 KF-21을 소비재로 부르지 않는다. 대신 투자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30년짜리 산업 구조에 투자하는 선택. 이 프레임은 일본이나 중국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이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그림자 안에 있고 중국은 신뢰의 문제를 넘지 못한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드물게 기술, 일정, 권한을 동시에 제시하는 국가로 부상했다. KF-21이 폴란드에서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이는 전투기 한 기종의 문제가 아니다. 폴란드가 어떤 방식으로 공군을 운영하고 어떤 구조로 산업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의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다. 이는 호의도 동정도 아니다. 철저히 계산된 결과다. 뒤에 둘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KF-21은 단순한 수출 상품이 아니라 한국이 중견 공군 국가들의 전력 구조를 설계하는 위치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폴란드는 특수한 국가다. 동부전선의 최전방에 서 있으면서도 예산은 무한하지 않다. 미국처럼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전제로 한 공군 구조를 가져갈 수도 없고 일본처럼 동맹의 모든 결정을 위임할 수도 없다. 결국 폴란드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전력 구조를 필요로 한다.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공백을 정확히 파고든 국가는 한국뿐이다. KF-21이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기체 조합이 아니다. 고가의 스텔스 전력과 다수 운용, 가능한 전력을 병행하는 혼합 구조의 표준 모델이다. 이 모델은 이미 미국 내부에서도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유럽은 제공할 능력이 부족하다. 중국은 제공하더라도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 틈에서 한국은 기술과 운영 경험 그리고 개방된 협력 구조를 동시에 제시한다. 이것이 KF-21의 진짜 위상이다. 이 흐름은 폴란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유럽, 동남아, 중동의 다수 국가들이 비슷한 조건에 놓여 있다. 노후 전투기의 퇴역, 제한된 예산, 그리고 장기적인 안보 불확실성.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의 화려한 도입이 아니라 오래 유지 가능한 공군 구조다. KF-21은 바로 이 요구를 정면으로 겨냥한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한국이 축적해온 항공 개발의 방식이 있다. 문제를 숨기지 않고 데이터를 축적하며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일본의 한계가 다시 드러난다. 일본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독자적 수출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 정치적 제약과 동맹 구조가 발목을 잡는다. 중국은 빠르게 따라오고 있지만 외부 국가가 핵심 통제권을 맡기기에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반면 한국은 이미 여러 무기 체계에서 예측 가능한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납기를 지키고 약속한 범위를 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숨기지 않고 수정한다. 이는 군사 분야에서 가장 희소한 자산이다. KF-21을 통해 드러난 것은 단순한 항공기술의 성숙이 아니다. 한국 방산이 이제 선택을 받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기술을 증명하는 단계는 끝났다. 이제는 그 기술이 어떤 국가의 전력 구조를 바꾸고 어떤 산업 흐름을 만들어내는지가 평가 대상이 된다. 폴란드의 사례는 그 첫 번째로 명확하게 드러난 신호다. 결국 KF-21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누가 중견 국가들의 공군을 설계할 것인가? 미국은 관심이 없고 유럽은 능력이 부족하며 중국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KF-21은 그 결과물일 뿐이다. 진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